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일리아 사상 수업을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시민 단원에서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적 자유와 권리 1페이지 중간 아래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들 학습지 준비했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PC방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게임을 할 때, 뭐 PC방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으면서 첫 번째 케이스 1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게임이 이기지. 너 뭐 제대로 알고는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게임 끝날 때마다 쓱 들어와서 훈수질을 엄청 하는 타입. 이게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아무 말도 안 해. 아까 1번 친구처럼 막 계속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야, 이런 식으로 해야 이기는 거지 너 진짜 해본 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아이템은 이렇게 먹어야 돼 너 총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요 여기 있는 애처럼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뒤쪽에서 PC방 같은 데서 막 뒤쪽에서 계속 뒤에 계속 서 있는 친구들 있죠 계속 관전하는 친구들 야 네 자리 가서 해 이러는데 안 가고 막 계속 서 있고 그런 타입이 있는데 제가 요 두 타입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자유는 한 가지 자유는 요 케이스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우리가 예전에 이미 배운 자유도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먼저 공화주의, 우리가 오늘 배울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1번에 보면 공화주의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 공화주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국가의 단원에서 또 배웠으니까 이게 왜 등장했냐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공화주의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개인의 자유를 너무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자유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개인의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화주의라는 사상이 좀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화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유주의랑 좀 차이가 나냐면 이거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얘네 뭐 목에 뭐 달고 있고 뭔가 끈에 묶을 수 있는 거 딱 봐도 뭔가 부유하고 뭐 잘 살고 귀족 이런 층은 아닌 것 같아. 얘네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볼까? 자, 자유는 누가 거저주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자유를 원한다면 쟁취해라. 이게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뜻이야. 무슨 뜻이냐?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으로 주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자유주의였지. 그래서 막 자유를 막 자연권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유주의의 뭐 자연권 사상 이렇게 필기해 둘게요. 자유주의에서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천부 인권이다. 하늘이 내려준 건데 누가 내 걸 뺏고 내가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공화주의에서는 아니다. 이런 자유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거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공동체의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들지 얘들아? 우리가 만들지.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부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나중에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3번. 세 번째 동그라미.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요 개인, 인간 한 사람은 되게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바라봐. 혼자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서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공동체 일에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유는 곧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전까지 한 게 공화주의의 되게 일반적인 특징이었고 우리가 또 이 공화주의의 종류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또 만나죠.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시민적 공화주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공동체주의라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요 공화주의 딱 얘기하면 사실 요 실로마주의에 가까워요. 실로마 공화주의. 그래서 일단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바라볼게요. 자, 저 시민적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본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본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즉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은 이 정치적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정치적 본성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하는 거 시민의 책무고 이게 곧 자유의 행사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게 너가 자유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참여하는 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거. 왜? 이게 자유니까 곧.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혹은 공동체주의자들은 특히 자유주의랑 다르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 나의 자유 이런 걸 중시했는데 이것보다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 자체로 목적인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인간은 정치적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만, 즉 국가 속에서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잖아. 훌륭한 삶이란 건 꼭 뭐야? 정치에 참여하는 삶이었죠? 근데 요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사람 좀 무섭게 생겼죠? 아무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실로마 공화주의자. 공화주의라고 얘기하면 보통 요 실로마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 실로마 공화주의는 조금 달라요. 시민적 공화주의랑. 정치 참여를 강조하긴 해.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무긴 해. 근데 아까 보면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요 시민적 공화주의에서는 정치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 그 자체가 되게 숭고한 거고 그 자체 정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 본 거야. 근데 목적이지. 근데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정치 참여하는 거 의무 맞는데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표시는 아니지만 학습지에서 찾아서 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치 참여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번 빈칸을 한번 채워봐야 되는데 조금 헷갈릴까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학습지에 보면 여러분 요 두 개가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로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지를 띄워놓진 않았지만 제가 학습지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정치 참여를 시민의 의무로 본다. 의무에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그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처럼 그 정치 참여의 근거가 자연적 사회성,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적 사회성에 X 하시고 윤리적 자기 실현에 X 하시고 시민적 공화주의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래서 정치 참여는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과 수단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아. 빈칸 5번에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한번 채워볼게요. 빈칸 5번에 비지배. 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노예야. 우리 이제 다 노예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노예인데 여러분들의 이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워. 막 우리한테 사생활 간섭 이런 거 안 해. 근데 그 주인이 넘어가 버렸네. 주인이 이렇게 간섭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비롭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 특히 공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무리 자비롭고 아무리 간섭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럼 저 노예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마음대로 살려 하면서 주인의 뭐 영토 혹은 주인의 땅, 주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지. 나 완전히 주인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지. 아니잖아. 왜? 항상 이 노인은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공화주의자, 특히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걸 굉장히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식민 통치 들어봤죠? 뭐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그 식민 통치 굉장히 잘해줘. 막 억압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 근데도 식민 통치를 받는 국가의 사람들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고. 이 신로마 공화주의, 특히 그냥 공화주의자들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주장한 건 이거지. 지배가 완전히 없는 뭐 식민 통치 이런 거 없고 주인 없고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아닌 이런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유다. 이런 건 자유를 추구하자.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자의적이라는 건 제멋대로 하는 거죠.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뭐야? 법을 제정하려고 모두에게 올바른 그런 모두에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공의 법을 통해서 즉 이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이때의 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인 거죠. 됐을까요? 왜? 여기서 근데 여러분 또 학습지에 보면 학습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공의 법을 통해 여기까진 괜찮은데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도 괜찮은데 중간에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에 복종한다고 복종하는 거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복종하는 거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얘들아. 왜?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는 건 내가 만든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잖아. 다시 한번. 내가 참여해서 법을 만들었어. 그런 내가 참여한 법에 의해 복종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의지에 복종한다. 내가 참여한 법에 복종한다.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복종하는데 그게 뭐가 안 좋은 거야. 곧 내가 참여해서 나의 의지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쭉 정리하는 거야. 글씨 되게 많지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뭘까? 맞춰봐.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 자유죠. 권력자는 타인, 자의적인 건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지배가 없는 상태가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다. 그래서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예시를 들어줘.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공공의 법. 왜? 법이 안 존재하면 힘센 사람이 약자를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이 없을 경우에 사람이 이렇게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다수나 독재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의해 우리가 정치 참여해서 만든 법에 의해 자유를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은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근데 얘들아, 지배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법에 의한 지배는 괜찮죠. 왜? 이 법에 의한 지배는 우리가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한 법에 의해 지배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라 자유를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민의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시민은 토론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 의해 보장받으며 계속 다 쭉 정리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 인권이 아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에서나 할 말이다. 공동체 내 시민이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권리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정치,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공화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공화주의의 입장이라는 건 이 시민적 공화주의, 이 사람 일반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 너무 쭉 설명만 했잖아. 선생님 남자친구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가요? 2016년쯤이었으니까 5년 전쯤이네요. 그때 선생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공군을 들어가는데 이제 비행기 모는 거죠. 공군을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서 막 훈련하는 그런 훈련 기간 빼고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공군이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 그리고 비행기가 뜰 때 이거 약간 좀 신기했는데 막 주변에 새를 쫓아야 된대. 그 엔진이나 그쪽으로 새가 들어간 비행기가 고장나기 때문에 새 쫓는 일, 명칭이 있겠지만 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공군에도 요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리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군대 그런 군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특성에 따라 그런 직책을 나누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굉장히 먼 진주라는 곳에서 선생님 남자친구가 했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잖아. 이게 한 6주 정도, 6주 동안 못 만나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또 그때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부터 진주까지 매주 우리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때 기억하기론 제가 9시 반부터 한 3시 반쯤이었나 4시였나 보통 3시 반부터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면회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완전 선생님 미쳐가지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9시 반부터 바로 면회를 시작하려고 완전 첫 차를 타고 갔더니 첫 차가 그때 한 5시쯤 있었나? 그러니까 막 10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벽 전날 밤에 가서 선생님 숙소에서 자고 아침 9시 반에 맞춰서 들어가야겠다, 면회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선생님 남자친구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갔어요. 네가 왜 오지 말라냐?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다 하고 가고, 아무튼 완전 전날 밤에 가서 아침 9시 반에 갔는데 웃긴 거는 하루만 간 게 아니라는 거지. 토요일 날 이때 면회하고 나와서 나는 또 이제 카페 가서 공부하고 숙소 가서 자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일요일 날 또 9시 반에 가고 약간 요 짓을 했단 말이죠. 또 얼마나 근데 또 헌신적이었냐. 서울에서 가기 전날 밤에 도시락까지 싸갔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같이. 거기 맛도 없고 아프대 지금. 그래서 도시락까지 싸갔는데 선생님 그때 있더라고요. 여기 선생님 인스타에 올려놨던 건데 이 정도의 도시락을 싸갔죠. 사실 제가 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초밥이 다예요. 이거 씻고 까고 까는 거 너무 힘들었어. 샐러드 사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샀어요, 여러분. 하지만 얼마나 이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지. 쉽지 않았어, 전날 밤부터. 아무튼 이렇게 도시락을 싸갔는데 중요한 건 내가 1년도 채 안 된 연인들이 먹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만한 도시락을 들고 갔다는 거지. 그게 뭐냐? 요 문제의 닭강정. 요 닭강정이 요 고추가 들어있잖아, 얘들아. 이게 굉장히 좀 매운 닭강정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주의하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연인이라면 부끄러운 상황이 난 상관없다 하면 상관없지만 좀 피하고 싶으면 그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에 낀다고 하기 좀 그래 붙을 수 있잖아. 그치?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지. 자, 이게 면회실이었어요. 면회실에서는 이제 선생님 남자 밥 먹으려고 선생님 남자친구가 여기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거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한번 더 들어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먹다가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 이에 붙은 거죠. 꼈다 하지 말자 우리 붙었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그런 거를 떼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 고춧가루를 이제 떼주려고 손으로 떼주려고 더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떼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선생님 남자친구보다 오래 군대에 있던 뭐 사실 간부는 아니지만 간부라고 할게요. 얘네들을 이제 관찰하는 거야. 허튼 짓 하지 않나 면회실에서 다른 뭐 면회 게스트 잔뜩 있을 테니까 관찰하고 있는데 선생님 남자친구가 선생님 이빨에 붙은 그 고춧가루 떼주려고 오는데 이 남자 간부가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너 거기 뭐 하는 거야?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완전 우리 벌벌 떨면서 남자친구 완전 쫄아 있을 때라 아주 신병이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갔어. 근데 문제는 이 간부라는 사람이 남자친구가 이쪽에 선생님한테 가까이 오니까 간부는 이제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잖아. 오해를 한 거지. 뭔가 스킨십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붙은 고춧가루를 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생님 남자친구가 아니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러면 돼 안 돼? 했는데 아니, 저 여자친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근데 어쨌든, 안 그러면은 막, 영창 갈 거라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겠는 거지, 솔직하게. 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자친구 이에 고춧가루 붙어서 떼주려 그런 거다. 라고 했는데, 안 믿은 거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은, 너 위증죄로 또, 진짜 영창에서 완전 세게 오래 있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대. 난 사실까지 밝혔는데.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또 이제 또 면회를 갔죠, 저는. 그땐 도시락 없이. 근데 여기에 간부 그때는 이제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이었나? 근데 짜장면이 이제 입에 묻었는데 다른 간부가 있었거든. 이 간부가 아니라 뭐 다른 모자를 쓴 간부라고 해보자. 다른 간부가 있었는데 이 간부는 이제 이날 토요일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왔나 봐. 이 간부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막 자기 되게 귀찮아 보였어. 사람들 뭐 연애를 하든 말든 그냥 자기 혼자 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간부는 되게 좀 순한 간부였거든. 근데 남자친구가 또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되게 이 일요일 날은 벌벌 떨면서 제 곁으로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자유를 되게 잘 설명해줘. 자, 한번 보자. 첫날 토요일이죠. 아까 너 뭐 하는 거야 했던 그 간부가 간섭하면서 나의 이에 붙은 고춧가루를 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어떤 자유가 침해된 거냐? 일단 어떤 상황이냐? 일단 간섭했지. 우리 소극적 자유라는 걸 배웠을 거야. 지금 이게 침해된 상황이죠. 그리고 굉장히 항상 엄청 감시하고 있어. 계속 얘는 막 모든 군인들을 감시를 했거든요. 굉장히 감시하고 있는 지배 상황인 거야.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어. 근데 그 다음날 이 토요일에 간부가 있지도 않은데 다른 간부가 좀 되게 순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자유롭게 냅두는 간부를 계속 두려워하면서 선생님 남자친구가 제 옆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은 간섭하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가 침해된 건 아니지만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지배 상태는 계속 있죠. 왜냐면 간부가 있는 상황이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와 간섭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아까 했던 걸로 돌아가 볼까? 자기 게임 끝날 때마다 쑥 들어와서 혼수질 오지게 하는 타입, 간섭하는 타입인 거죠. 이거는 자유주의에서 얘기한 자유, 즉 그 중에서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인 거고. 이 케이스 2, 아무 말 없이 계속 쳐다보면서 은근 신경 쓰게 하는 타입, 지배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하진 않지만 계속 신경 쓰이게 지배하는 거야. 공화주의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유롭다고 하지 않았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다 배웠으니까 통틀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일반적으로 공동선과 개인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키려면 어떤 시민들의 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지 한번 보면 2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이란 게 있을 거고 1번에 공동체와 공동선 1, 2 자유주의, 공화주의 있을 건데요. 일단 자유주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유주의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자, 공동선보다는 8번에 뭐라고 할 거냐면 공동선보다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니까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그래서 빈칸 8번에 개인선이라고 적어볼게요. 요 내용이랑 학습지랑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도 적어봤어요. 그래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자유, 개인선의 추구를 훨씬 더 중시했고, 즉 사적인 삶을 보장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다양한 개인선을 이렇게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선, 즉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필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어떤 사람의 개인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개인선, 어떤 사람의 개인선을 모두 보장해주면 그게 곧 공동선 아니겠어? 이거 합한 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필기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공화주의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운 공화주의에서는 조금 다르죠. 시민의 의무와 얘는 보다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왜냐면 인간 개인은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 뭐 권력자라든지 뭐 강한 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이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선의 추구는 개인선에도 부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필기를 해줘야 할 부분은 공동선의 추구는 개인선에도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서술을 해주세요. 필기를. 왜? 법을 내가 정치에 참여해서 아까부터 계속 이 순서 반복하고 있는 정치 참여해서 내가 법을 만들어. 그럼 법에 의해 나의 자유가 지켜져. 그러면 자, 공동체 의무를 다해서 정치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개인의 자유가 지켜져. 이 공동선을 지키는 건 결국 개인선을 보장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선의 시작으로부터 개인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유주의도 공동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공화주의는 오히려 공동선을 통해서 개인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박명수 씨가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또 배울 관용이 잘 참 드러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용에 대해서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달라. 이 관용이라는 덕목이 우리가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이긴 한데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나와 다른 견해나 행동을 오케이 해주고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요 정도로 즉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용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건 무조건적인 관용을 다 얘기한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타인한테 막 해를 끼치는 이런 것까지 이런 행동까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까지 관용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열받는다고 막 다른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저 사람 물건 막 부시고 이런 것까지 관용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용의 역설을 경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필기를 해볼게요. 관용을 무제한으로 베풀다 보면, 다 이해해 주다 보면 어떻게 돼? 불관용까지 관용하게 된다는 거야. 불관용까지 관용하게 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자유 같은 게 있겠죠? 가치를 침해하게 된다는 거지. 일단 쭉 써볼게요. 관용을 무제한으로 베풀다 보면 불관용까지 관용하게 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침해되니까 관용을 무제한으로 베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용의 역설은 이거야. 요게 이제 관용의 역설이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관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자,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베풀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까지 관용을 베풀어.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데 명예살인 있잖아. 이 나라의 여자가 우리가 이미 맺어져 있는 혼인 상대가 있는데,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가 손을 잡고 이러면은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죽어야 돼. 라고 이러면서 막 살인을 해. 가족 내에서. 말도 안 되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에 명예살인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무제한으로 관용을 베풀면 우리의 자유나 이런 게 침해된다는 거지. 생명의 존엄성도 침해되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용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유주의의 관용이고, 공화주의에서는 그럼 관용을 어떻게 바라보냐? 일단 공화주의에서 조여하는 자유는 비지배 자유지. 비지배적 자유. 뭔가 지배하지 않는 상태. 그럼 비지배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타인의 자율성과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래.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관용보다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타인의 자율성과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까지 해야 된다. 그걸 바로 관용이라 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애국심. 시민적 덕성으로 또 애국심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애국심도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우리가 새로 배울 민족주의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 달라. 학습지를 보면 애국심에 따라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하는 헌법 애국주의래.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 이런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에 나는 충성할 거다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의 관점인 거죠. 근데 공화주의에서는 이런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이 아니고 자유를 얘네가 같이 보장을 해왔잖아, 서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자유를 함께 지켜온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이야. 그래서 우리 예시 한번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 나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고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우리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재를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자유를 지켜온 사람들 혹은 정치 공동체, 요거에 대해 사랑하는 게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애국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대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대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두에게 좋은 방향의 사랑인 거죠. 자발적 사랑. 이걸 카리타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인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야.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우리 민족이야. 막 국뽕 이런 거 있죠. 혹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거. 굉장히 뭐 자유를 수호해온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에 대한 그런 애국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자신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해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애국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무조건 애국심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지켜온 공동체니까 혹은 지금 자유를 지키고 있으니까 라는 거기에 공화주의적 관점의 애국심인 거죠. 이 세 가지 애국심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모두 고생 많았어요.